아버님, 이렇게 남의 집에 눈치도 없이 하룻밤 자고 간다는 거 정말 예의 없는 거 아시죠? 너네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집 사달라고 할 때는 가족이고 우리가 힘들 때는 가족이 아니라며 등 돌리는 거니? 부모님이 자식한테 집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계속 간섭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찾아오시면 실례예요. 실례라고 내가 언제 너네들 간섭을 했니? 평소에 너네 집에 불쑥 찾아오기라도 했었니? 네 엄마 장례 치르고 나서 단 하루도 집에서 못 자게 한다고? 여기는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살면서 가끔 안부 인사하는 정도로 지내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너네 뜻이 그렇단 말이지.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제야 알아들으시네요. 이 집 반드시 되돌려 받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처럼 지내고 싶다는 너네들 소원 들어주겠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는 곧 알게 될 거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신태섭 씨입니다. 올해 79세로 평생을 몫으로 살아왔죠. 태섭 씨의 손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망치질로 터진 손톱 밑으로 깊이 박인 때까지. 태섭 씨와 함께한 동반자는 부인 윤정옥 씨. 정옥 씨는 76세로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부터 시작해서 식당 설거지, 포장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합쳐봐야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제대로 갖지 못했지만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왔죠. 그들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도연이라는 이름의 39세 아들. 태섭 씨 부부의 모든 희망이자 인생의 목표였죠.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힘들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도연이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태섭 씨가 무릎팍도서 비 오는 날에도 망치질하고 정옥 씨가 찬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하는 것도 다 아들을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꿈은 이뤄졌습니다.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날 태섭 씨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 술도 안 하는 태섭 씨가 그날만큼은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죠. 정옥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같이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우리가 해냈네, 여보. 우리가 해냈어.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태섭 씨가 한 달에 벌던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건 분명했어요. 아들이 처음 정장 입고 집에 왔을 때 태섭 씨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했죠. 아버지,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말에 집에 한번 데려와도 될까요? 태섭 씨와 정옥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옥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태섭 씨는 새 옷까지 장만했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 한소윤을 처음 봤습니다. 35세로 7급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깔끔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안녕하세요. 한소윤입니다. 도연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옥 씨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옥 씨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죠.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건가요? 정말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시골 김치가 입에 맞나 모르겠네.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니 고맙네. 그러다 식사 도중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도연 오빠가 그러던데. 저희 집 준비해 주신다고요? 정말 감사해요. 순간 태섭 씨의 집게가 멈췄습니다. 정옥 씨도 국에 든 숟가락을 그대로 두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집을.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소윤아, 우리 이따 얘기하자.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말을 꺼낸 터라 계속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죠. 정말 감사드려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태섭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옥 씨는 아들을 쳐다보며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미안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도연아,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니? 태섭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약속까지는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아,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도연 오빠가 분명히 아니야, 소윤아. 맞는 이야기야. 엄마 저번에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태섭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과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고 정옥 씨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나중에 하고. 오늘은 음식이나 맛있게 먹자.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태섭 씨와 정옥 씨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정말로 집 하나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했다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결국 해주실 거잖아요. 아들 결혼하는데 발 빼실 건 아니고. 태섭 씨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하는데? 아파트면 서울 외곽에 5억 정도. 신혼 때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아버지, 그리고 어차피 다 제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들의 말에 정옥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도현아. 상의는 했어야지. 상의했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 결혼은 어떡해요? 그리고 제 월급으로 언제 집을 사요? 지금 아니면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날 밤 태섭 씨와 정옥 씨는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정옥 씨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났어요. 우리 돈으론 부족해.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해. 태섭 씨도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장가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 며느리도 좋은 사람 같고. 태섭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평생 모은 돈을 보태서 서울 외곽 신도시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할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혼인신고할 때 괜히 복잡해지니까. 태섭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도연 명의로 증여됐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태섭 씨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 끝나고 아들이 인사를 했을 때 태섭 씨는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언젠가 자신들을 밀어낼 공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태섭 씨와 정옥 씨는 아들 부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후부터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명절, 추석이었어요. 태섭 씨와 정옥 씨는 며느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그런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윤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옥 씨는 아쉬워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아픈데 뭐. 다음에 오지. 하지만 두 번째 명절, 세 번째 명절. 며느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유는 다양했어요. 친정에 먼저 들렸다 오겠다. 아이가 아파서 못 나갔다. 급한 일이 생겨서. 설날이 되었을 때 태섭 씨가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연아, 명절인데 소윤이는 또 못 오냐? 아버지, 그게 좀 그래요. 뭐가 그래? 가족인데 1년에 2번도 얼굴 못 봐? 아들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소윤이가 시댁과 가깝게 지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아직 서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태섭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이어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소윤이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엄마, 그냥 시간을 주세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결국 그 명절도 며느리 없이 보냈습니다. 정욱 씨가 태섭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재촉한 건 아닐까? 소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자. 그래도 명절에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막말로 우리라고 마냥 편하겠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사는 거지.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태섭 씨가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며 짧게 끝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 연락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대충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단답만 돌아왔죠. 그러던 중에 정욱 씨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여보, 요즘 뭘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아. 태섭 씨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배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시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태섭 씨는 서울까지 정욱 씨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태섭 씨는 설마 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난소암 말기입니다. 복강내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태섭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욱 씨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그럼 항암 치료하면 되겠네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입원하게 됐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갑자기 왜 어디가 아프신데요? 암이래. 난소암 말기야.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들이 금방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는 울먹이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태섭 씨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정욱 씨를 간병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들도 처음 며칠은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바쁘구나. 엄마 이해하신다. 며느리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소윤이는 아이가 어려서 병원에 오기가. 3개월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태섭 씨가 정욱 씨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어요. 은행에서 온 대출 관련 문자였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대출문에 문자가 왜 와 있어? 정욱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실수로 잘못 눌렀나 봐. 하지만 태섭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정욱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 2천만 원 정도. 회사에서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구나. 엄마가 알아볼게. 태섭 씨는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아픈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니. 더 화가 난 건 정욱 씨가 자신한테는 말도 안 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당신, 이게 뭐야? 태섭 씨가 핸드폰을 들고 물었을 때 정욱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도현이가 돈이 급하다고 하는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아픈 몸에 무슨 대출 이야기를 해? 도연이 이놈 자식은 제정신이야? 여보, 화내지 마. 그래도 아들이잖아. 나도 이젠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들 도와주고 싶어. 태섭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옥 씨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당신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치료받고 나으면 돼. 여보, 그 돈 좀 마련해줘. 내 부탁이야. 결국 태섭 씨는 시골에 가서 밭을 팔았습니다.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아들은 고마워하긴 했지만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정옥 씨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도 20kg 넘게 빠졌어요. 먹는 것도 토해내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승진 심사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서요. 정옥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도현이 바쁘지. 엄마가 이해한다. 어느 날 새벽, 정옥 씨가 태섭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너무 아파. 그날 정옥 씨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후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태섭 씨가 아들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도연아, 엄마 상태가 안 좋다. 어서 와라.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옥 씨는 아들의 얼굴도 못 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엄마. 아들이 울부짖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태섭 씨는 정옥 씨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까지 정옥 씨는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태섭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도현이 잘 부탁해요. 태섭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만 하다간 아내가 안쓰럽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뜸하게 병문안 온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태섭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아들은 장례식 내내 울었습니다. 정작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바빠하더니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며느리를 보고 놀랬습니다. 병문안도 안 오는 며느리가 장례식은 올까 싶었는데 왔기 때문이죠.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절을 했지만 태섭 씨에게는 별말이 없었어요. 조문객들한테만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님께 잘 못해드렸는데. 하지만 태섭 씨는 그 말이 형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병문안을 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옥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태섭 씨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서울에서 치러졌습니다. 정옥 씨가 입원했던 병원 근처에 장례식장이 있었고 조문객들도 대부분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죠. 태섭 씨는 부인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들은 내내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태섭 씨와는 별말을 하지 않더군요. 조문객들에게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태섭 씨는 막막했습니다. 시골집으로 혼자 내려가기도 쓸쓸하고. 그래서 별다른 말 없이 캐리어를 끌고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하루만 묵고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눌렀을 때 도연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표정이었어요. 아, 아버지. 왜 오셨어요? 장례 치르고 나니 허전해서 하루만 여기서 자고 내려갈까 하고. 며느리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님, 꼭 여기서 주무셔야겠어요? 하루만 신세 좀 져도 될까? 내일 아침에 바로 내려갈게.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방 정리를 해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다 창고로 쓰고 있어서. 며느리의 눈치를 본 아들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갑자기 오시니까. 그럼 차라리 호텔이라도 잡아드릴게요. 불편하실까 봐요. 아니다. 호텔로 갈 거였으면 집으로 내려갔지. 결국 며느리가 억지로 작은 방 하나를 치웠습니다. 창고처럼 쓰던 방이었는데
물건들을 옮기는 내내 짜증이 역력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태섭 씨는 당연히 함께 먹을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햇반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아버님, 이거라도 드세요. 저희는 아이 때문에 따로 먹어야 해서. 한편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갓 지은 밥과 여러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애가 시끄럽게 울면 아버지가 불편하실까봐 어차피 저희는 금방 먹어서요. 태섭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어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태섭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가시는 거 맞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렇다고 하셨어. 다행이다. 솔직히 너무 불편해. 얼른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눈치를 드렸는데도 굳이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하시네.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시니까. 알아. 근데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시아버님 모시기 싫어. 다음번에는 이런 일 또 있으면 화낼 거야, 알아도. 태섭 씨의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눈치 안 보고. 솔직히 나는 시댁이 가족이라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뭔데? 너무 냉정하게 대하면 나중에 재산 안 물려준다고 하시면 어떡해?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이미 이 집은 내 이름으로 해주셨잖아. 시골 집이야 얼마나 한다고. 그렇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완전히 등 돌리지는 말자. 적당히 거리 두면서. 알았어.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하시라고 해야겠어. 바쁘다고 핑계 댈 수도 있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태섭 씨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 걱정까지 하면서 자신을 귀찮아하다니. 그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또 햇반만 데워줬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저희는 아이 때문에 일찍 먹었어요. 태섭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소윤아, 도연아. 어젯밤 들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뭘요? 너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재산 걱정도 하면서 말이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나랑 남처럼 지내고 싶다면서 재산 물려받는 걱정은 하고? 아들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지금 신혼이잖아요. 아이도 어리고. 좀 시간을. 태섭 씨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혼?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신혼이야?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자주 보면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편하게? 내가 너희한테 불편하다고. 네. 어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조금 정없게 들리실 수는 있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남의 집에 눈치도 없이 하룻밤 자고 간다는 것도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너네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집 사달라고 할 때는 가족이고 우리가 힘들 때는 가족이 아니라며 등 돌리는 거니? 그건 도연 씨 결혼할 때 주신 거잖아요. 결혼 축하금 같은 거죠. 축하금? 5억이 축하금이야?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한테 집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계속 간섭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독립된 가정이니까. 너무 자주 오시면. 태섭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립된 가정? 내가 언제 너네들 간섭을 했니? 평소에 너네 집에 불쑥 찾아오기라도 했었니? 너 엄마 장례 치르고 단 하루도 집에서 못 자게 한다고? 며느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여기는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가끔 안부 인사하는 정도로 지내시면 안 될까요? 태섭 씨가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며느리가 후련하다는 듯 말했어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죠. 이제야 알아들으시네요. 태섭 씨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며느라,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다. 이 집 효도하라고 준 거다. 너희가 먼저 그 약속을 깼으니 이 집 반드시 되돌려 받겠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원한 대로 이제 정말 남이 되어보자. 태섭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섭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가 해준 것도 정확히 돌려받겠다. 태섭 씨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골 집에 혼자 있으면서 태섭 씨는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차갑던 말투, 아들의 눈치 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남처럼 지내고 싶다. 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남이 되고 싶으면 소원 들어줘야지. 태섭 씨는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집을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들한테 준 집 말입니다. 법무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파기됐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나에게 한 말들, 며느리가 한 행동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섭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명절마다 시댁에 오지 않은 것, 아내가 아플 때도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오지 않은 것, 장례식 후 자신을 냉대한 것까지 말이죠. 충분해 보이는군요.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상대방이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그렇게 일주일 후 도연과 며느리에게 소송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섭 씨 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소송이 웬 말이에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가 원한 거 아니냐? 남처럼 지내고 싶다고 해서 소원 들어준 건데 뭐가 문제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에요? 조건부 증여였다. 효도를 조건으로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지? 아버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 번 준 건 준 거지, 다시 가져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소윤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부모가 아들 집 해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지. 그럼 나도 당연한 걸 하는 거다. 효도 안 하는 자식한테서 집을 되찾는 건 말이야. 자식 같지도 않는 놈들에겐 물려줄 재산 따윈 없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버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저희가 언제 효도 안 했나요? 태섭 씨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며느라, 7급 공무원이면 똑똑하겠지. 하나씩 세어보자. 결혼한 지 5년 동안 명절에 몇 번 왔나? 내 어머니가 암으로 8개월 투병할 때 너는 병문안 몇 번 왔나? 그건 상황이. 상황? 내 친정어머니 입원했을 때는 3일 연속 간병했으면서?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내가 장례 후 하룻밤 자려고 갔을 때 너는 뭐라고 했지? 꼭 여기서 주무셔야겠어요? 라고 했지? 그리고 햇반 하나 데워주면서 가족 취급도 안 했잖아.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그때는 저희도 당황해서. 당황? 50년 가까이 함께 산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루 재우는 것도 당황스러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이제라도? 태섭 씨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도연아, 너희가 밤에 한 말 벌써 까먹었나 보구나. 나랑 남처럼 지내고 싶다고 재산 걱정은 하면서 말이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너희 소원대로 해주겠다. 이제 정말 남이다. 아버지, 다음에 만나는 건 법정에서다. 태섭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며느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섭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효도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그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중간 제출한 증거들은 놀라웠습니다. 명절 방문 기록, 병원 면회 기록, 심지어 장례식 당일 장례식장 CCTV에 녹음된 며느리의 말까지 있었어요.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이며 효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조건으로 집을 되찾는 것은 하지만 판사는 태섭씨 편을 들었습니다. 조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정옥 씨가 투병하던 8개월 동안 아들의 병문안 기록, 며느리의 시댁 방문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례 후 태섭 씨를 냉대했던 녹음 파일까지. 며느리는 증인석에서 변명했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그럼 왜 아이를 데리고 병문안을 갈 생각은 안 하셨나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투병 때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데 장인어른과 낚시는 갈 시간은 있으셨군요.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효도라는 증여 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 해제 요구를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며 며느리가 태섭 씨에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는데. 태섭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윤아, 내가 그랬잖아. 부모가 아들 집 해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너희는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누리려고 했어. 하지만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라도. 태섭 씨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너는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먼저 남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소원 이루어졌으니 좋아해야지. 태섭 씨는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아들 부부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태섭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며느리, 아이를 안고 고개 숙인 아들. 그 모습을 보며 태섭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태섭 씨는 이제 그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법원 판결문이 액자에 담겨 있어요. 가끔 아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태섭 씨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태섭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남으로 살고 싶다고? 좋아, 이제 정말 남이다. 내가 죽어도 장례식 오지 마라. 너희 말대로 우리는 이제 남이니까. 그렇게 태섭 씨는 진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들을 포기했을 때 찾아왔죠. 가끔 이웃들이 묻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태섭 씨는 담담하게 답합니다. 아들이요? 저한테 아들은 없어요.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 남이 되고 싶다고 해서 소원 이뤄줬거든요. 이웃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태섭 씨의 표정에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